현대전. 그것은 냉전 시대의 전쟁과 구별되는 말인 동시에 전쟁의 개념이 21세기에 다가와 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전쟁은 상상 속 영역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전쟁이란 여전히 대규모 병력이 맞붙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미지였는데요. 하지만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라크가 지상전에서 단 100시간 만에 패배하면서 전쟁은 더 이상 2차 세계대전과 같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3년 설립된 바스당은 분열된 아랍을 통일하는 것만이 아랍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를 위해 도덕성이 높고 잘 훈련된 젊은 엘리트 집단을 당의 중심으로 삼아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스당의 수석은 권력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꼭 카리스마가 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이런 카리스마를 보유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937년 4월 28일 아야라고 하는 농촌에서 태어난 사담 후세인 알타그리티는 1957년 바스당에 입당한 것인데요. 후세인은 다리에 총까지 맞아가며 활동했음에도 맨 끝자리에조차 끼지 못하는 말단 당원에 머물렀지만 1964년에 바스당 창설자에게 발탁되어 석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1968년 바스당이 혁명으로 이라크의 권력을 장악하자 후세인은 바스당의 부의장이 되어 숨은 실력자로서 실권을 주게 됩니다. 이후 바스당은 근대 아랍 국가를 건설하려는 후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내부 의견에 힘입은 후세인은 1979년 7월 16일 드디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대중 앞에 나서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바스당 지도자 수백 명을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군, 정부, 비밀경찰과 같은 주요 국가기관의 요직은 후세인이 육성한 소수파가 독점했죠. 이런 난리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나자 후세인은 자신에 대한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는 이라크군이 승리를 거두는 동안 자신에 대한 신화를 유포했고 이는 이라크군의 승리와 맞물려 시너지를 냈는데요. 그러나 전황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자 후세인은 군복을 벗고 최고의 이라크인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죽을 순만큼 그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후세인은 자력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믿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랍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야망을 실현하는 관건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두에 서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부르짖었고 해방을 실현시켜 팔레스타인의 전사이자 지도자로 인정받는다면 명실상부한 아랍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 거였죠. 이를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타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직접 대결한다 해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시리아나 요르단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자기 영토를 전쟁터로 제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단 위협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 했는데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랍 국가들의 협조는 물론 강력한 군대도 필요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의 군사강국이 된 이라크는 군을 여단 편성에서 사단 편성으로 개편하고 전차를 4,500대에서 5,000대로 증강시켰는데요. 또한 소련에서 미그 29를, 프랑스로부터는 미라주 2,000 등을 사들이는 등 공군력을 증강하며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죠. 그렇게 후세인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됐지만 문제는 아랍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경제 위기에 빠져 군인들이 강도가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빴는데요. 정치적 민주화도 실패하고 경제 재건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후세인은 아랍의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끌어내려지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을 집결시킬 목표를 찾던 후세인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산유국인 쿠웨이트로 눈길을 돌리는데요. 석유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까지 겪은 앙숙인지라 이라크가 진 빚도 탕감해주지 않았죠. 그런데도 후세인은 원유 가격을 두고 전쟁이 아닌 협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랍의 지도자가 된다는 목표는 멀리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다른 아랍 국가들은 좋게 나왔지만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비협조적으로 구는 탓에 되는 게 없었는데요. 이미 이라크가 진 거액의 빚까지 탕감해준 사우디는 서방 측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석유 가격까지 협상하면서 저자세로 갈 필요가 없었죠.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후세인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1990년 7월 17일 그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وإنما نريد ضمانات عملية ملموسة
أساسها أن تتداخل مصالح عدد من الأطراف الدولية المؤثرة مع مصالح الأردن الشقيق في الجزء المار عبر أراضيه والمنتهي في ميناء. 후세인은 연설이 끝난 지 수시간 이내에 군부대를 쿠웨이트 국경으로 이동시켰는데요. 하지만 서방 측과 아랍 국가들은 이를 단지 위협 외교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방 측 맹주인 미국은 이전부터 걸프 지역에 약간의 전투기와 6척의 함정을 배치해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걸프 지역이 석유라는 전략 자원이 얽혀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 붕괴에 눈길이 쏠린 나머지 후세인의 발언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못했고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일도 없었죠. 서방 측과 아랍 국가들은 위기로부터 눈을 돌렸지만 쿠웨이트로 온 트럭 운전사와 여행객은 이라크군이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7월 27일이 되자 이라크가 쿠웨이트 국경에 집결시킨 병력은 무려 10만 명에 달했죠. 그런데도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의 침공은 없을 것 같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당사국인 쿠웨이트는 인구가 겨우 92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군대라 하는 것도 국경 수비대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쿠웨이트의 전략은 1차로 공격을 억제하는 것, 2차로 우호국의 지원이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죠. 하지만 국경 수비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군대로 세계 4위의 군대에 대항하여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1990년 7월 17일 쿠웨이트 군사령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갑부대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하에 놓고 정부에 대하여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동원태세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은 쿠웨이트의 소극적인 행동은 이라크의 쿠웨이트는 전의가 없다는 인상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후세인의 인내심은 바닥난 상태였죠. 7월 21일 쿠웨이트 국방부 회의에서 군사령부는 재차 정군에 대한 경계태세 발령을 요청했지만 이라크를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의 경계 수준을 최대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이때까지도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의 행동을 단지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후세인의 명확한 의지를 너무 위협 외교로만 받아들인 거였는데요. 모래바람만이 휘날리는 8월 1일 16시 결국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조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라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황을 낙관해도 너무 낙관한 것이었죠. 그렇게 8월 2일 새벽 1시가 되자 이라크군 3개 사단이 공격해왔습니다. 주공이었던 한 개 기갑사단과 한 개 기계화 보병사단은 도로를 따라 공격하면서 알자후라로 향했고 조공인 한 개 기갑사단은 주공의 서측방을 방어하며 공격해왔는데요. 그때 이라크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는 350대였지만 완전 전투 준비를 갖춘 전차는 24대뿐이었고 나머지 전차들은 최소한의 준비만 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그 전차들은 전혀 공격받지 않고 쿠웨이트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국경선을 넘은 지 30분이 지난 새벽 1시 30분 특수부대가 쿠웨이트시에 대한 최초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공중 강습부대가 정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고 그 사이 코만도 부대는 상륙작전을 실시해 아밀궁정과 그 밖의 다른 주요 시설을 공격했죠.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에 도착하기 전인 2시 30분 보고를 들은 주요 강요들은 사우디로 도망쳤는데요. 이 시각 쿠웨이트군 참모총장은 간신히 반격 명령을 내렸지만 전차의 출동 준비가 된 것은 5시 정도였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지원을 받는 3개 기갑사단 및 기계화 보병사단은 알자후라에서 1차적으로 합류한 후 주공 2개 사단은 쿠웨이트시 동쪽으로 공격해 들어갔죠. 5시 30분 주공 2개 사단은 특수부대와 만났고 또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전차부대가 항만 점령을 위해 해안 방향인 수도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쿠웨이트군에게 공격받았는데요. 그 후 몇 차례 전투를 치렀지만 19시 전까지는 쿠웨이트시를 점령함으로써 전투는 겨우 7시간 만에 끝나버렸죠. 조공 기갑사단은 사우디 국경으로부터의 주요 접근로를 통해 저지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알자후라에서 남쪽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쿠웨이트 제35여단의 전차부대는 접근하는 이라크군을 저지하고 아밀궁전을 탈환하려 했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쿠웨이트군 개개인의 행동은 용감했지만 지휘 통제가 불충분해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적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몇 개의 쿠웨이트군 부대는 사우디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습니다. 쿠웨이트 공군은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위해 한정적인 출격을 했지만 공군기지를 점령당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우디와 레바논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약 20척의 초계정을 보유한 쿠웨이트 해군은 항구에서 떠나지 못하고 납포당했죠. 이리하여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전역을 제압하고 사우디 국경 부근까지 진출했지만 최대 목표였던 주요 강요 포획에 실패했는데요. 이 때문에 후세인은 주요 강요들을 협박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에 도착하는 즉시 다스만 궁전으로 가서 협력하는 주요 강요들은 바그다드 괴뢰 정부의 책임자로 앉히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계획과 달리 이라크군이 궁전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수장 이하 정부 요인들은 사우디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 6일 후세인은 미국의 대리대사를 불렀는데요. 후세인은 회담에서 침공을 정당화시킴과 동시에 이번 침공을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단지 두 나라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후세인은 사우디를 침공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으나 당연히 부시도 사우디 국왕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프 국가들과 서방 측 국가들의 처지에서 보면 쿠웨이트 침공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석유를 손에 넣는다면 전 세계 산유량의 약 7.4%를 갖는 석유 대국이 되며 이는 사우디에 필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넘어 사우디까지 점령하면 전 세계 산유량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위기 초부터 굳게 결의한 부시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 걸프전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걸프전을 부시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밀튼에서 태어난 부시는 그곳에 남아있는 18세기 영국 상류사회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의, 공평, 정직, 근면, 검소 등의 미덕과 기독교적 자선과 가족의 국가에 대한 충성 등 마치 신사도와 같은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시에게 있어 후세인은 타도해야 할 폭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후세인의 범아랍주의는 폭력으로 아랍을 통일한다는 히틀러의 범게르만주의와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시는 후세인을 히틀러와 결부시키고 쿠웨이트 침공을 1938년 독일의 체코 점령과 연관지어 정격전이라 불렀죠. 부시가 이렇게 2차 대전과 후세인을 연관짓는 이유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부시는 2차 대전 당시 도서 지역을 폭격하러 가다 일본군의 대공포에 항공기가 격추되었고 운 좋게 잠수함에 구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잠수함에 30일간 갇혀 지내면서 제발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버틴 전쟁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냈죠. 부시에게 있어 이 경험은 그 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금 부시에게 또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도 미국의 이익과도 맞지 않는 독재자를 타도해야 하는 것이었죠. 작은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후세인과 싸우는 것은 미국의 의무임과 동시에 히틀러에게 위협받았던 과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부시는 이와 함께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인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린든 B 존슨의 전처를 받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병력을 일거에 전개시키는 것, 백악관에서 전쟁 현장을 세부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 이를 위해 군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정치 목적을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동 지역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커지고 그 관심은 군사적 관심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사우디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후세인과의 우정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국경까지 이라크군이 밀고 내려왔고 쿠웨이트의 각종 강요는 자신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방 측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지처럼 보였지만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라크와 맞서 사우디를 지킬 방법도 없었고 서방 측과 척지는 결과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